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82쪽이 지난주에 했나요? 네, 오늘 83쪽 공급부터 할 차례인가요? 맞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하고 진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총론하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의 수요까지 나갔죠. 이제 오늘 이제 공급을 하면 되는데, 오늘 할 차례는 이제 공급이니까 수요하고 대응해서 대칭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돼요. 이제 수요가 끝나고 이제 공급부터 여기에 다 끝나면은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하면 되거든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을 하거든요. 탄력성이 좀 어려워요, 개념이.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좀 어렵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렵긴 한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어려운 거는 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이제 덜 어렵다 싶은 거 하고요. 가면 갈수록 약간씩은 더 난이도 높은 걸 할 거예요. 중요도가 높아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아무튼 탄력성이 이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수요 공급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경기 변동이나 시장론을 들어가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은 총론에 대해서 했죠. 총론에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는 걸 했죠.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였죠. 부동산 개념을 한쪽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 봤죠. 그래서 법적 개념도 봤고요. 경제적 개념도 봤고 기술적 개념도 봤죠. 법적 개념은 제도적 개념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둘로 나누어졌죠. 하나는 협의의 부동산, 또 하나는 광의의 부동산 나누어졌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정착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서 준부동산을 더하면은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준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 또는 이제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하죠. 법경기해서 다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단어만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것을 생산재,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또 자산 또는 자본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공간이다, 자연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죠. 자, 이런 단어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요.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살펴보는 것을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생각이 나시나요? 이렇게 했던 게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생각만 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놈이 뭔 얘기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이 나면은 여기 이제 나중 한 3, 4월 달쯤 가면은 이제 드디어 옹알이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아 들었네 이런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들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 배울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처음에 들으면 이제 옹알옹알 하다가 이제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 거죠. 땅에 붙어 있는데 잠깐 붙어 있는 거는 정착물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땅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깐 동안 땅에 붙어 있는 거는 동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개수목, 판잣집, 뭐 공중전화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고 그냥 동산이에요.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정착물을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이렇게 나누었죠. 독립정착물은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정착물 했죠. 이건 토지의 일부. 이거는 토지와 별개.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 건물만 한 게 아니었죠. 뭐가 더 있었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했죠. 거기에다가 농작물 했죠.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상태의 배추가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이라 그랬죠. 농작물이죠.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 상태의 오이, 고추 다 뭐예요? 농작물이죠. 그럼 다 뭐란 얘기예요? 부동산이죠. 급이 건물과 같은 급이라 그랬죠. 저도 맘만 먹으면 부동산 부자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주말 농장만 하면 부동산 엄청 만들 수 있어요.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다음에 이제 수목, 그냥 수목.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량, 담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이 되는 거죠. 일단 독립정착물이든 종속정착물이든 뭐란 얘기예요? 부동산이란 얘기죠. 부동산.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 성질상은 아니에요. 성질상은 동산이죠. 사실은 동산이나 집합물 이런 건데 이게 이 업무 처리상 그 관리 또는 관리나 그 업무 처리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공시방법이 어떻기 때문에요?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이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건 동산이잖아요. 얘는 사실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 또 그 관리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사고가 난다거나 또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동산처럼 취급할 필요가 있죠. 또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다 못해요.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또는 거기 뭐 저당이 설정된다거나 또는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를 업무 처리하는 게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이런 것도 있죠. 얘네들은 집합물이에요. 재산의 묶음. 집합물인데 몇 개의 물건인 것처럼 한 개의 물건인 것처럼 등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업권도 무형의 권리죠. 무형의 권리인데 이것도 뭐 하게 돼 있어요. 등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권리를 이전한다. 권리를 이전할 때 업무 처리하는 게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동산하고 비슷해요. 인감증명 첨부하고 이런 업무 절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부동산 개념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를 했죠. 부동산 분류를 해서 먼저 이제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했나? 택지부지 했죠. 제일 먼저. 대지택지부지에서는 택지와 부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택지는 이제 택지 개발에서 이제 건물 짓기 위한 것이죠. 요거는 건물 짓기 위한 땅 말고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를 모두 다 부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좀 더 폭넓게 쓰는 표현이고요. 후보지, 이행지 했어요.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택농임 상호간에 전환 중이다 그러면 후보지. 그 내에서 상호간에 전환 중이다 하면 이행지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필지, 획지 했어요.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법적 개념이라는 건 주로 권리라는 측면에서 봐요.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그래요. 근데 획지는 주로 가격 측면에서 봐요. 그래서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다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제 권리는 한 필지로 표시를 했는데 가격 수준은 달라질 수 있죠. 이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는 구분평가를 해요. 저쪽 부분, 이쪽 부분. 근데 권리는 각각으로 돼 있어도 권리 표시는 각각으로 돼 있어도 땅값이 같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일괄 평가를 하기도 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게 두 필지가 하나로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죠. 두 필지가 하나로 개발이 돼서 얘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다. 토지 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기할 때 필지별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각각
토지 대상이 있고 각각 등기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나지 건부지 이런 것도 했나요? 나지 건부지, 나지는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뭐도 깨끗해야 돼요.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이 있는 토지여서 지상의 건물 때문에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뭐가 발생해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법지 빈지도 했어요. 법지는 그 경사진 곳이 있는 그런 토지죠. 그래서 경사면이 있는 그런 부분의 토지는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죠. 소유권 표시는 돼 있죠.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이거는 바닷가라 그랬죠.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주로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활용 실익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빈지 이렇게 되고요. 또 맹지는 도로에 접한 게 없는 토지.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좁은 입구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 뭐 이렇게 했고요. 이걸 뭐 대지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공지 이런 거 있죠.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 때문에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이 공지. 공한지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죠. 공한지는 집가 상승만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이 공한지. 유휴지 하면은 놀리는 땅이죠. 놀유자예요, 놀유자. 유원지 할 때. 근데 휴한지 하면 뭐예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 휴한지죠. 선하지가 뭐예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서 선하지 감가가 발생할 수가 있죠. 소지는 뭐죠? 소지 또는 원지라고도 해요. 소지, 원지. 원소, 이렇게 되는 원소. 자연 그대로의 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1차 산업 용도로 많이 이용되거나 하는 그런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을 토지 분류, 부동산 분류에서 했죠. 이렇게 했고요. 이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위주로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특성은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고 뜻만 알아두시라 그랬죠. 파생 현상은 이제 오늘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파생 현상은 뒤에 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에는 벅찬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속성도 12년 동안 출제가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남겨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학습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해야 될 건 많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걸 먼저 보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이제 중요도가 낮은 걸 보고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정해야 돼요. 페이지 순서대로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먼저 보고 덜 중요한 걸 나중 보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에 들어가서 수요 개념 했죠. 자, 우리가 이 수요 개념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을 측정을 해서 수요량이 더 많은지 공급량이 더 많은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을 측정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이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딱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할 때 이게 일정 기간을 전제로 게 유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량을 측정을 할 때는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측정을 할 때는 이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일정 시점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한다.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했단 얘기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이걸 사전적 개념 했죠. 사전적 개념은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는 이미 사버린 사람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랬죠. 사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해서 유효 수요라 그랬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잠재 수요인데 우리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장에 가려면은 돈 들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구매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유효 수요로 측정한다.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한다.
유량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수량을 측정하는 기준을 정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수량을 측정한 게 바로 뭐예요? 수요의 수량을 측정한 게 수요량이죠. 근데 여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라 그랬어요? 수요 결정 요인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 수요 결정 요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격이었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지만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지만 사과를 예를 들었죠. 사과 수요 결정 요인에 사과가 제일 중요하죠. 물론 여기가 아파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이 되면은 여기가 아파트 수요 결정 요인이 되고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 재화의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사과를 예를 들었을 뿐인데 이거 말고 순서대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제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사과가 들어가든 아파트가 들어가든 여기는 소득이에요. 소득 두 번째. 여기는 뭐예요? 관련재 가격, 관련재 가격. 이거는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얘는 순서대로 기억, 순서대로. 순서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아예 못을 박아 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도 한꺼번에 공급과 함께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더 있었어요? 좋아하는 정도, 기호라 그러죠. 선호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아파트 수요량을 줄이겠죠. 뭐 단독주택이나 뭐 다른 걸 찾겠죠. 또 인구, 가족수, 가계로 보면 가족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수요 결정 요인이죠. 자, 사과 가격이 변하면 사과 수요량 변하죠. 소득이 변하면 사과 수요량 변하죠. 관련재 가격, 지난주에 귤 가격 했나요? 귤 가격 변하면은 사과 수요량 변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변하면 앞으로 제가 마트에서 사과 한 박스 싣는데 다음 주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상자 더 산다 그랬죠. 또 오늘따라 왠지 땡겨요. 그러면 또 더 산다 그랬어요. 또 식구수가 늘어났어요. 그럼 더 산다 말이에요. 다 수량이 변하죠. 자, 수량이 변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구별했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수요량 변화라고 했죠. 수요량 변화. 했나요? 그리고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라 그랬죠. 이렇게 구별했죠. 여기는 이쪽은 뭐고? 수요량 변화고. 구별해서 이 오른쪽은 전부 다 뭐다? 수요 변화다. 수요 변화. 자, 근데 첫 번째 주의를 할 것이 여기 양자 있고 여기 양자가 없다고 해서 여기 수량 변화가 없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수량은 변하죠. 수량 변해요. 수량은. 근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양자를 떼서 표현을 할 뿐이에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때 공부할 때 헤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양자가 없으니까 이게 양이 안 변하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여기도 양은 변해요. 여기도 뭐는 변해요? 양은 다 변해요. 소득 변하면 당연히 수요하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소득 변하면 사려는 양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 갑자기 지금 멘붕화가 왔어요. 여러분 소득이 더 증가하거나 하면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담지 않나요? 보통 더 담잖아요. 수량 다 변해요. 수량은 다 변하는데 이렇게 굳이 다른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일단 수량은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우리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크기를 알아야 어떤 게 더 많은지에 따라 가격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판단하니까. 근데 이 수량이 수요 수량을 읽을 때는 수요량이 되는 거고 공급 수량을 읽을 때는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이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는 이 좌우 길이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자리 뭐밖에 올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가격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하고 뭐가의 관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 이거 관계밖에 일단은 표시를 못 해요. 근데 그 길이가 바로 수량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격이 요 가격일 때, 여기서 요 가격일 때 요만큼 사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이 올라가면 사려는 양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사려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길이 변하는 게 높낮이가 변하면서 길이가 변하고 있죠. 높낮이가 변한다는 게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면서 이 길이가 변하는 거. 가격이 변하면서 길이가 변하는 거. 이게 무슨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끝점들을 연결하면은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무슨 변화다? 수요량 변화다 이렇게. 근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요량 분명히 수량 는다 그랬잖아요. 그 늘어나는 거는 가격이 같아도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럴 때는 이게 같은 높이인데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무슨 변화다? 수요 변화다.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는 거는 수요량 변화지만 여기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수요 변화란 말이죠. 근데 그 수요 변화는 다른 가격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 높은 가격에서 소득이 증가하기 전이라면 요만큼 수요했을 테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수요하고 더 낮은 가격에서는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는 이만큼 수요하려고 했겠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수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나타나는데 얘도 수량 변화가 나타나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길이를 이렇게 더 길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변화다? 수요 변화다 이렇게. 다 수량 변하는 걸, 이 길이 변하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가 변해도 다 길이가 변하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서 길이를 변화시키는 게 뭐고? 수요 변화고, 수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수요 곡선 상에서 길이가 이렇게 점이 이동하면서 길이가 변하는 거는 수요량 변화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그게 오른쪽 이제 수요 변화만 따로 놓고 보면은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소득이 나오면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는 어떤지 알아 그랬어요. 열등제.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정상제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상제. 왜냐하면 우리가 늘 관찰하는 늘 관찰하고 다루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예외적으로 나온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은 더 자주 관찰되고 더 많이 다루고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정상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뭐가 있을 수 있다? 열등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서도 여기에 관련제 가격이 대체제 가격이 있을 수 있고 보완제 가격이 있을 수 있죠. 대체제 가격이 더 중요해요? 보완제 가격이 더 중요해요? 대체제 가격이 더 중요해요. 대체제가 훨씬 더 많이 관찰되고 보완제는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A에서 B를 봤을 때는 보완제지만 B에서 A를 봤을 때는 보완제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귤이 대체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사과는 귤이 대체제 돼야 안 돼요. 사과와 귤 사이에서 사과는 귤이 대체제 맞죠? 귤도 사과 대체제 맞죠? 대체 관계에서는 A에서 B를 봐도 대체, B에서 A를 봐도 대체야, 대부분이. 근데 사과의 보완제가 뭐가 있다고요? 사과의 보완제. 예? 예? 보완제 생각이 안 나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과도. 칼이 있어야 깎아는 먹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반드시 그게 보완의 정도가 약해요. 재화마다. 재화마다 보완의 정도가 약해서, 이게
사과 입장에서 칼이 필요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껍질째 먹으면 되지 그냥. 그리고 사과 살 때 뭐 칼이 없으면 가도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칼 산다고 사과 사냐고. 맞잖아요. 이게 A 쪽에서 B를 보면은 보완제가 되는데 B 쪽에서 A를 보면은 보완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A 쪽에서 B 보고 예를 들어 커피와 설탕 하잖아요. 우리. 커피 살 때 설탕이 보완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설탕 살 때 커피 사나요?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반드시 짝이 돼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짝이 돼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그런 재화는 훨씬 적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 대체제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에서 정상제, 열등제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정상제,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가격 변화, 보완제 가격 변화 뭐가 더 중요하다? 대체제가 더 중요하다. 자, 근데 이걸 정리를 해보자고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좌측 이동이에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질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질문한단 말이에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여기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좌측 이동해야 되죠. 노란색일 때는. 여기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그럼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맞나요? 지금 위에서 나타나는 이런 재화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정상재 또는 우등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래에 나타나는 이런 재화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정상재가 더 중요해요. 이게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모두 몇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네 가지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있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근데 소득이 감소할 때를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모두 네 가지인데 이걸 몇 가지로 줄여서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로 줄여서 기억해야 효율적이죠. 네 가지를 다 생각하면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이걸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두 가지로 줄여보세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죠. 같은 방향이죠. 이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죠. 같은 방향이죠. 여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죠. 반대 방향이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하죠. 반대 방향이죠. 맞나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정상제는 같은 방향, 열등제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정상제는 비례 같은 방향이에요. 열등제는 반비례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열등제 하면은 머릿속에 뭐요? 반비례. 그럼 열등제 하면은 반비례인데 소득이 감소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 수요가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로.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정상제가 더 중요해요. 같은 거 한 개만 기억하면 되죠. 한 가지로 공부하는 거죠. 한 가지로. 정상제가 더 중요하다. 비례, 같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 예, 근데 혹시 열등제 나오면 반대로 돌리면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하죠. 맞나요? 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박수 쳐보세요. 아니, 꼭 이렇게 해야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탄력성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탄력성에서 또 나오니까. 근데 탄력성에서는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숫자. 숫자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 플러스와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다들 아시나요? 이거 안 되는 분 찾아오셔야 돼요. 어저께 찾아왔어요. 젊은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자기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왜 플러스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래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냥 알려주니까 왜 그런데요, 그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왜 플러스 되는지 왜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외우러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지금. 왜 플러스가 되는지는 생각 못 하고 있죠.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하는데 왜 플러스가 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때는 한 방 치면서 외우라고 한대죠, 그냥.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납득하고 돌아갔어요. 납득하고 돌아갔어요. 자, 제가 앞으로 위로 하면 플러스예요. 아래로 하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쓰는 게 분모입니다. 나중 쓰는 게 분자예요. 앞으로 계속. 분모 분자입니다. 분모 분자. 자, 이게 곱하기 대신에 뭐를 해도 관계없어요. 나누기 해도 관계없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헷갈려요. 아니 왜 3 곱하기 3 곱하기 2는 6인데 왜 이걸 나누기 해도 왜 관계없냐고. 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 2와 나누기 2분의 2 똑같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된대. 그러면 피자가 3판이 있는데 이걸 나누기잖아요, 이게 나누기. 반으로 나눠봐라, 반으로. 반으로 나누면 몇 조각 나오니? 6조각 나와요. 됐지. 6조각. 됐나요? 이렇게 다 이게 수학이 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다 설명이 돼요. 아무튼 나누기 해도 되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다 똑같아요. 방향이 같으면은 분모 분자가 같으면은 어때요? 방향이 같다는 거는 이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게 분모군요.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자,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도 플러스, 이렇게 돼도 플러스죠. 맞나요? 그러면은 비례라는 의미는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 이 뜻이라고요. 비례의 의미가. 그럼 이게 앞으로는 비례하면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반비례는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앞으로. 같은 방향은 양수. 제가 두 팔을 이렇게 하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이라고. 아시겠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두 팔을 다 이렇게 하면 양수예요. 예, 비례는 양수예요. 비례는. 아시겠죠? 분모 분자가 다 마이너스다 이 뜻이에요, 이게. 예, 오늘 마이크가 없으니까 훨씬 낫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양수가 중요해요, 음수가 중요해요? 양수, 정상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훨씬 더 자주 관찰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도 관련제가 여기에서 귤 가격이 올라가면은 귤 수요가 궁금한 거예요? 사과 수요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사과 수요가 궁금한 거예요. 귤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귤을 더 먹어요, 덜 먹어요? 덜 먹으면서 뭐를 더 먹게 돼요? 사과를 더 먹게 된다고요. 귤 가격이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귤을 더 많이 먹죠. 귤을 더 많이 먹으면서 뭐를 덜 먹게 돼요? 사과를 덜 먹게 된다고요. 우리는 귤 수요가 궁금한 게 아니고 사과 수요가 궁금해요. 자, 여기서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 변하는 게 궁금하다고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귤 가격 변화 방향과 사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으면 비례, 비례면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보완제는 성격이 상반될까라고 미루어 짐작하면 되죠? 맞나요? 그럼 보완제는 양수, 음수, 음수. 그리고 보완제는 중요도가 낮다고요. 우리 시험에 대체제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됐나요? 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와 뭐가 중요하다? 소득에서는 정상제, 소득에서는 정상제, 그리고 여기서는 대체제. 됐나요? 이 양수, 같은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소득과 관련제 가격에서. 됐나요? 지난주 소득, 그 내용들 조금은 설명드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그 79쪽에 소득 변화 있잖아요. 79쪽에 소득 변화에서 우등제, 열등제 있잖아요. 우리 뭐가 더 중요하다? 우등제가 더 중요하다. 같은 방향, 양수. 그다음에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는 기억의 대체제 가격 변화가 더 중요하다. 됐나요? 이게 양수다, 양수. 보완제는 음수다, 이렇게. 일단 지금은 그 정도로만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그 81쪽에 기출문제 풀었었나요? 81쪽에 기출문제. 자,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묶고 있죠. 그죠? 하나는 수요 변화를 묶고 하나는 수요량 변화를 묶고 있으면은 어느 쪽을 보는 게 빨라요? 왼쪽 보는 게 빨라요? 오른쪽 보는 게 빨라요? 오른쪽 보는 게 빠르죠? 왜요? 수요량 변화 요인은 오직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빨리 밑으로 내려가서 뭘 찾아야 돼요? 누구 가격? 아파트 가격 찾아야 돼요. 아파트 가격 한 개밖에 없죠? 이건 뭐 왼쪽 볼 일도 없죠? 오른쪽만 보면 끝나는 거죠. 이게 뭐 아파트 가격이 최소 2개가 나와야 왼쪽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한 개밖에 없으면 이걸 도대체 출제위원이 뭔 생각으로 출제했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을 왜 써놨어 그러면? 그죠? 왼쪽을 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렇게도. 이게 이때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28회 때 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28회 때. 19회 때 이랬잖아요. 28회 때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되면은 또 한 번 또 유행 타듯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되고요. 됐나요? 이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중요도가 낮으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공급을 여기 대칭적으로 보시면 돼요. 수요 개념 했잖아요. 공급은 대칭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공급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구매가 아니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유량으로 측정하고요. 또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고 여기 유효 수요가 자리에 유효 공급하면 유효 공급. 유효 공급하면 뭐겠어요? 이제 이 판매할 수 있는 의사와 판매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공급자는 시장에 올 때 뭐 들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 들고 와야 돼. 물건 들고. 수요자들은 돈 들고 와야 되고 공급자는 물건 들고 와야 되고. 그럼 이거 됐고. 그다음에 사과 수요량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사과 공급량 하면 되는 거죠. 사과 공급량. 사과 공급량. 자, 그럼 여기 수요 결정 요인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공급 결정 요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요자 입장은 많이 돼봐서 아는데 공급자 입장이 잘 안 돼봐서 그걸 바로바로 전환을 못해요.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과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농민이 돼봐야 되고 아파트 얘기하면 건설업자가 돼봐야 돼요. 빨리 바꿔야 된다, 이거를.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 공급자들은 이윤 보고 공급해요. 이윤. 공급자들은 이윤이, 눈은 떠주시고요. 공급자들은 이윤이
지금 감상하는 거 아니죠, 지금? 예. 이게 사실은 목소리가 좀 잠 오지 못하게 하는 목소리가 좋죠. 그죠? 너무 감미롭거나 이러면 안 되죠. 예. 예, 아무튼 조금만 있으면 쉬어요. 조금만. 예, 지금 눈은 뜨고 있는데 조는 게 보여요. 자, 이게 공급자들은 이윤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윤이 많아지면은 돈 되니까 공급량을 늘리겠죠. 근데 이윤이 적으면 적을수록 돈 안 되니까 점점 줄이다가 아예 돈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하고 가겠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윤이라는 게 판매가의 원가를 빼는 거거든요. 판매가의 원가를 빼는데 판매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는 이윤이 커지는 거죠. 판매가가 올라갈수록. 이게 또 공급자 입장 돼야 돼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판매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가가 올라갈수록 이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판매가가 내려가면 이윤이 줄어들고 그럼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사과 가격. 사과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윤은 커지니까 공급량은 증가하고 사과 가격이 내려갈수록 공급량은 줄어드는 거죠. 자, 근데 원가가 요거는 가만히 있어도 원가가 내려가면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량은 증가하고 원가가 올라가면 이윤이 줄어드니까 공급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득 얘는 되는데 소득이 이윤에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이에요. 농민의 소득은 그 농사 지어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결과로 나오는 거고 이윤의 결과로 소득이 나타나는 거지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원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게 뭐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게 빠진다 이 말이에요. 공급 결정 요인에는. 아시겠어요? 다음에 관련재 가격은 공급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요에서는 중요해도 공급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한 번쯤 설명은 할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관련재 가격은 공급에서 관련재 가격은 경제학에서도 잘 다루지 않아요. 이게 수요에서 대체재 관계와 공급에서 대체재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사과와 귤이 수요자들은 대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죠. 농민은 이게 대체 관계에 있을까요? 사과 농사 지을까? 귤 농사 지을까? 이 대체가 돼 이게? 기후가 안 맞는데?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하고 모의고사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경제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도 경제학에서 잘 안 다루는 거를 제가 부동산 학교에서 봤어요. 웃기는 거죠 이게. 경제학에서도 잘 안 다루는 거 어떻게 부동산 학교에서 다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에서는 관련재 가격이 중요도가 매우 낮습니다.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근데 예상은 똑같이 있어요. 예상은 앞으로 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팔라고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팔아요? 나중에 팔아요? 나중에 팔죠. 그럼 지금 내 놓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거두어 드려야 되죠.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공급은 줄어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요. 그죠? 근데 수요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미리 사야 되겠죠.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켜요. 이게 수요자든 공급자든 다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반되게 나타나죠.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는 공급을 감소시켜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생산 기술 수준하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들어와요. 기술이 발전하면은 원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 이 생산 요소 가격 자체가 원가니까 그게 내려가면은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자, 다른 것들은 이제 나중에 살펴봐도 돼요. 이 정도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은 훨씬 더 간편해요. 왜냐하면은 수요에서는 소득의 경우 정상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는
관련제 가격, 수요에서 관련제 가격에서는 대체제만 있는 게 아니고 보완제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공급에서는 얘네들이 별로 조심할 게 없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은 공급이 증가만 하지 예외적으로 감소한다 이런 말 없어요. 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줄어들기만 하지 예외적으로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할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공급 결정 요인에서는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에서는 가격 말고 소득과 관련제 가격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는 뭐고 공급량 변하고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공급 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를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량 변화와 뭐를 공급 변화를 체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리가 똑같다고요. 공급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니까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자 이게 수량이 수요 수량을 읽을 때는 수요량, 공급 수량을 읽을 때는 공급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격이 표시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요 정도 높이일 때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자 이제 농민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농민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늘어나죠. 이렇게 기대가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줄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을 줄이지만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고 이 공급 곡선은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가 무슨 변화고 공급량 변화고 맞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발전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가격이라도 기술이 발전하기 전보다는 기술이 발전했을 때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고 또 더 높은 가격에서도 이 길이는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가격이 높으니까 이만큼 생산한 거고 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은 높은 가격에서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수량 변화를 길이 변화로 표시하고 있죠. 이 수량 변화를 길이 변화로 표시하는데 이 뒤에 공급 변화는 그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서 길이를 변화시키죠. 이게 수요 변화하고 원리가 똑같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됐나요? 수요든 공급이든 오른쪽으로 그리면 증가고요. 길이가 길어지는 거. 왼쪽으로 그리면 감소가 되는 짧아지는 거. 길이가 길어지면 증가, 길이가 짧아지면 감소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증가요, 감소요? 이렇게 길어지면 증가죠. 무슨 증가? 공급량 증가. 높이가 바뀌죠. 높이가 바뀌는 가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증가? 공급량 증가. 길이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공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은 공급량 감소.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 공급 감소. 됐나요? 예,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까지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예, 좀 쉬고 이제 나머지 조금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균형의 결정과 이동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